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네. 이제 헌재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헌재 재판관들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도 내고 그랬는데 먼저 잠깐 관련된 정치권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연결시킬 거면은 지금 8명, 지금 현재 8명인데 7명이 서울대 법대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아닙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이걸 불복하겠다는 지금 그걸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네, 먼저 우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동의 시기를 예. 뜨겁게 보내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심 잃지 않도록 항상 정신 차리겠습니다. 많이 뜨거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이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냈고 국민의힘 권영세 당대표도 저렇게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제 뒤에 오는 이제 정치평론가 분에게도 여쭤볼 얘기인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그리고 정강훈 네. 측이라고 할게요. 네. 이 세 카테고리는 네.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아니면 다 다른 카테고리예요? 저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동훈 당대표 때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혹은 예. 탈당 이러한 이야기들도 예. 나왔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로서 지금 어쨌든 사이드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정광훈 목사 측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자 좀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당과 함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했고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당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앵커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어쨌든 저도 본업은 변호사인데 변호사 그리고 재판 당사자들이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판장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어쨌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재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몇몇 재판관들이 그런 신뢰를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그 국회 대리인단과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편이 그 법인에 근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시국선에 참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친동생이 대통령 퇴진본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어쨌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했다라는 거는 추후에 언론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미성년자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은 문영배 재판 그 소장 권한 대행인데요. 저는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가 SNS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더라고요. SNS 상에서 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엔군과 관련한 내용은 문영배 재판관이 스스로 좀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이빙벨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정하고 삭제했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재판관들 본인 스스로가 신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드린 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정광열 목사 측 같은 한 배를 탄 동지적 관계냐라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정광훈 측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결의를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당 거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지금 아직도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그러면 것입니다. 이제 권영세 당대표가 저렇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것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이 세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군요. 지금 그 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재판관들에 대한 어떠한 공정성, 알겠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기 장유미 부위원장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 올게요. 근데 지금 이제 갔다고 했으니까 왜 이 세 분의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한 거는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당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의 논평을 내놓고. 근데 왜 이 중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그걸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의 그런 어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분들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처음에 헌재 재판 변론 준비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은 이러한 가족 관계라든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글을 썼고 이러이러한 우리 법 연구에 있었으니 우리 안 되겠다. 좀 기피해야겠다. 왜 그때는 안 했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세 분의 재판관들이 어쨌든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임명을 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걸렀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과거에. 근데 이제 과거에도 문영배 사실 좀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문제는 됐었지만 그때 결과적으로는 다 통과가 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미 좀 오래된 일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문영배 소장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만큼의 스포트라이트가 갈 때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못 걸렀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서야 이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실상 저는 초반에 그걸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국민들께 사과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세 분의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는 회피 촉구 의견을 개진한 건데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기피 신청은 첫 변론기일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산 재판관에 대해서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보수 진보 추천목 상관없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법리적으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회피라는 건 그 이후에도 판사가 본인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그냥 재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걸 하라고 의견서를 개진한 건데요. 이건 절차적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놓쳐버렸죠. 실기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3명의 재판관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8명입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의 이 정족수가 필요한데 그것도 못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불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쁜 거는요. 판사 개개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죠. 이재명 대표와 나눴다는 SNS의 안부 인사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블로그에 올렸다는 그 10년 전이에요. 그것도 전체 맥락을 뭐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습니까? 예. 아니요. 따서 하거든요. 이게 뭘 의도하는 겁니까? 사실상 만약에 파면으로 결정이 나도 이건 판사가 정당한 아주 적법 절차에 따른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불복하려는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단히 중책이시죠. 정말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보수 진영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가치, 사법부에 대한 존중, 상권 분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허무는 그런 언사는 자제해야 됩니다. 예. 왜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느냐? 물론 앞서서 강 대변인님도 미리 거르지 못한 것에 네.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은 헌법소의 의지를 더욱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 판결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나 뭐 사법 절차,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3심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 것은 단심제입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재판관들,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털고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서부지법에 있어서의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저는 그 이후에 여야가 함께 발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의향은 그거는 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예.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거는 판사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건데요. 이거는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남편의 어떤 그 법인 소송 문제를 거론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디에 근무한다고 해서 동생이 정치적 색채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안 할 걸 하거나 할 걸 안 한다거나 이건 사법부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겸해.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재판관들이 네. 이제 기피 신청을 했지만 8분이 모여가지고 이거 인정 못해 우리 기각할래라고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연히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 기피 신청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만 예. 처음에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됐고.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에 있는 그 절차로서는 더 예. 이상 뭐 기피 신청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재판관들 스스로가 재판을 회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이거는 어떤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로서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라도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이 본인은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헌재 입장은 이제 앞서 잠깐 들었지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 입을 통해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예, 지금 예.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문영배 재판관은 스스로가? 개인적인 이야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개인적인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주목을 받는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이 위헌이냐 아니냐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위헌적이라고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위헌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합니다만 네.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건 여야 합의로 국회 추천 몫의 3명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회 추천목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목, 대통령 추천목이 각각 3분할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부여했던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도.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헌법재판소 결정 정부에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렇죠. 보도들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권고사항입니까? 그럼 한번 재판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이건 권고에 불과하니까 난 따르지 않겠다. 어느 국민이 그렇게 재판을 받습니까? 헌재의 결정도 기판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기판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불가쟁, 더 이상은 다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겸허히 수긍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헌법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 안 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근간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예. 한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근데-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일단은 위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위헌이 나오면 최 대행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장 부위원장님의 저는 그렇게 예측 보지는 동의하십니까?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예. 대해서 임명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지금 예. 대통령의 직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임명권자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재에서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헌재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서부지방법원에도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게 법의 절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각하가 나야 되지만 또 기각 결정이 나온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었고 그리고 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 오래 걸린다 해도 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그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문제 없다. 기각 결정을 했으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때만큼 그렇게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번의 체포영장이 나왔고 두 번에 대해서 다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예. 그때 우원식 의장이 그냥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서 151석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도 이것이 대통령의 직에 있는 것 그리고 뭐
그때 있었었던 것도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헌재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관련된 계류가 돼 있는데 왜 유독 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 이 권한쟁의 심판만 이렇게 서두르냐? 이제 이 얘기는 아니죠. 조금 잠시만 뒤에 제가 하고 일단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끝내고서 네. 좀 하겠습니다. 장 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다음 주 3일 날 헌재에서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 네. 관련해서 좀 미뤄달라, 한 번 더 변론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원내대표들을 좀 뭐 증인으로 부르든지 네. 좀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이제 한 번 더 변론을 열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거는 헌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 없어, 그냥 예고한 대로 다음 주 3일 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법원이 받아들인 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예.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절차에 대한 의견 개진을 본인들도 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예. 통상의 경우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을 때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좀 변론을 연기해달라. 열어달라? 그런데 증거가 그렇다면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할 이유가 재판부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3명에 대해서 원내 합의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더 낼 수 있습니까? 충분하다? 합의가 되지 이렇게 보시는군요. 않았다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불리한 이 결론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좀 이를테면 일종의 재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어떤 사건을 후순위에 낼지는 당연하지만 재판부의 재량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3일 날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내놨을 경우에 네.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맞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 뜻을 존중을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시간을 끌면서 임명을 보류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예. 때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뭐 사인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가 위헌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소추를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명분이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국정 혼란은 초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서 잠깐 우리 네. 강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대로 헌재는 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체포영장 얘기도 하시고 다른 재판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유독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이 부분만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냐, 다른 것들은 왜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부분과 관련한 예. 문제 제기를 먼저 해라.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탄핵 사안과 관련해서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에 접수가 되기도 했고요. 헌재에서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 조속한 헌정 질서의 관점에서 빠른 결론이 필요할 때.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가 남았지만 계속 그 직에서 유지가 될지 파면이 될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조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의무가 사법부에 있는 거고 헌재 결정례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을 때 조속히 내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예. 거예요. 이거를 연기하려고 180일 조항도 워낙에 이게 늘어지니까 헌재가 180일 안에는 가급적 끝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틀어서 180일까지는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 질서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왜 임명 못하기를 국민의힘이 바라겠습니까? 이 요건이 이 9명 차지 않길 바라는 거죠. 이를테면 4월 18일만 돼도 민주당 추천 몫에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문영배 맞아요. 이미선 재판관이 그렇습니다. 퇴임합니다. 그러면 이 요건 같은 걸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섞인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사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상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반론 한번 듣고 다음 주제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우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기일 자체도 잡지도 않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영장은 왜냐하면 48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안에 결정을 내려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이 저는 훨씬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6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예. 6인 체제가 아니라 현재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루트를 밟으면서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러니까 경중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밝혀달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위헌으로 나오더라도 마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또 탄핵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거부했을 때도 사실상 뭐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라고 예. 했지만 탄핵의 정말 가시화로 가지는 이 좀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이거는 정쟁을 너무나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민주당에서 깊어질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 뭐 중반을 지났죠. 예, 뭐 본격적이란 말이 좀 잘못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더 속도를 내서 아마 2월 중으로는 변론이 모두 마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예. 재판소가요. 자,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미리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최상무 그 경제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예, 지난 이제 설 연휴 전에 김용현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증인 신문을 받았죠, 양쪽으로부터. 그때 나왔던 얘기는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소수 병력만 보내려고 한 것이었다. 엄포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어떤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 또 대통령이 직접 신문도 했고요. 그런 기류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4일부터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홍정한 전 국장원 1차장 그리고 이제 곽사령관 등 이제 군사령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존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뭐 4인 1조로 해라. 뭐부터 시작을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누구 체포해라. 뭐 체포조 지시 운영까지 했다라고 다 언론에 보도됐던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는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형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부터 나오는 증인들은 본인들에게 어떤 적대적 증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국회 것으로 측에서 보입니다. 증인 채택한.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곽종근 사령관, 뭐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사관관. 이 사람들이 예. 그동안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 계엄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 반박을 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제 2월에 4일, 6일에 나오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증언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시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저는 또 출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로서 다 볼 수 있지 다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들이 증언을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때 있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뭔가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어져 있는 내란죄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헌재 재판관들의 머릿속에 네. 거의 사실상 인용이냐, 그러니까 파면 결정을 하는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이나 각하냐를 가늠짓는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2월 4일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파면과 관련해서는 왜 계엄에 이르게 됐는지 경위는 부정선거와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그 명령이 과연 헌법에 부합했는지와 관련해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이 적법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군이 출동을 했으니까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가? 일관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냈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고 누구누구 아무개를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2월 4일 날 이 사람들이 이 증언을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뒤집을까요? 아니요. 뒤집을 수 없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을 거고 본인들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선 이 말하고 본인 형사재판에선 저 말하고 이거 대단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접 증인신문에까지 나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라면 출석하지 말 것을 권고할 겁니다. 오히려 본인을 대통령은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진술의 모순적인 점, 그 간극의 차이가 정말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인가? 이 고위공직자들이, 군사령관들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을 할 동인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더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만, 김용현 전 장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유리할까요? 아니요. 불리하고 정치적인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주장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했던 인물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의 주장도 조금씩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요. 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고요.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하기 전에 나왔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이제 대통령 쪽의 주장을 많이 좀 대변을 했었잖아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경찰 가서는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경찰에서 보도가 됐죠. 네, 그거 확인하면 경찰에서 안 됐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본인은 당시에 본인의 상식으로서 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고도의 통치 행위이고 그리고 실제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고도의 뭐 정치적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처음에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반대했었다라는 형태로 경찰에서는 진술했다라고 알려져 예. 있었는데 예. 또 국회에서는 뭐 반대 표현을 한 사람은 두어 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반대했다고 했다가 왜 뭐 한두 명이라고 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표현을 보면은 반대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경찰에서 진술을 했었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동의하는 국무위원들은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거기에서 반대합니다라고 말을 한 사람, 예. 표현을 한 사람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말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강 대변인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표현의 차이였지 그렇다고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등을 돌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법률적으로 자기 살 길을 강구하는 겁니다.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본인들이 내란 혐의의 피해자들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살 길이라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렇다고 판단한 것 판단에서였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거짓말을 가공해낼 동인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는 이게 대단히 정무적인 또 언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보장된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갔을 땐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 계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공지받은 바 없고 반대했다.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이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국무회의도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저감하기 위해서도 이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은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이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이 3분 있었다. 이제 3명 있었다. 이렇게 이제 헌재 재판소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 다른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아마 다른 분들은 지금 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새롭게 증인 신청 뭐 수십 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채택된 분들은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과 백종욱 국정원 3차장 이제 이 분들이 됐고 또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던 이 중앙선관위 사무처장 김용민 사무처장까지 이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아마 증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측이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서 증거가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지난번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얘기했는데 이분들 조태용 또 백종욱 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많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 제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도 뭐 증거를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 측에서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좀 탈법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착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아마도 국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홍정은 차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증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이슈를 가지고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던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이 나오는데 네. 이분에 의해서는 또 그게 그 논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국정원 관계자들의 혹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분에 의해서 또 그게 더 반박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각자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오는 증언들이 모두 다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대법원까지 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나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인정된 사례는 없는데 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부정선거의 어떤 개연성이 그 실제로 있었을 개연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라 120건이 넘거든요. 대법원에서 마침표가 찍혀진 예.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들이요. 그리고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다면요.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군을 보내서 이걸 어떻게 스크린이라고 이렇게 톤다운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그냥 선관위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침탈한 거예요. 그리고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관리의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정부한테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진 선거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논리로 이걸 재판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국정원 3차장은 심지어 이 국정원이 키를 잡고 보안 점검을 했을 때 참여했던 인사입니다. 그때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됐다는 겁니까? 시스템상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헌재에 나와서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의 기대에 맞게 사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실체도 없는데요. 완전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들에 의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그때 증인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그 과거에 대국민 담화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국정원을 통해서 선관위 일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 비밀번호가 1, 2, 3, 4, 5 예, 이런 수준이더라라는 것은 대통령도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밀번호 1, 2, 3, 4, 5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내게 된 내용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헌재 변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 확실하겠습니다. 예.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계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노름을 이제 그만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뿐더러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면회 가야죠. 저는 구치소 면담은 저는 다음 주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분들하고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분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당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이제 방문할 거다. 화요일, 목요일은 헌재 탄핵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수, 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 정치권 분위기 두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앞서 이제 패널이었던 강전의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 물어봤어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정광훈 측은 어떤 관계냐, 같은 관계냐, 다른 관계냐. 이제 좀 모호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광훈 측하고는 좀 너무 거기는 약간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면회를 가는 거를 권성동 원내대변인은 이제 당 차원에서 막 가자, 막 지도부 다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친분 있는 분들 개별적으로 가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면회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광훈 측은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끄집어내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좀 빼내는 쪽에 가 있고 박창한 교수가 볼 때는 제가 앞서 처음에 그 강전의 대변인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정광훈 당에 과연 차별성이 있느냐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하고요. 사실상 탄핵이라든지 계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행동의 차이,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말에 있어서 끄집어내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느냐,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최근에 국민의힘의 우경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정광훈 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이 저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의 특징 아니냐. 특히나 이번에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예비 주자들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뭐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어 아직 탄핵이 되지 결정도 안 됐는데, 파면이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옥중 정치를 갖다가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끄집어내자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나 과연 국민들 눈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당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면회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면회를 당 지도부가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읽혔잖아요. 그거는 정광훈 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일부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은 구치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원외위원장들 모아서 농성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민 눈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면은 예.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안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국민의힘은 정광훈 당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모양새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설 민심을 다들 이제 듣고 오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듣고 오신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대통령과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혹시나 있게 될 대선에서 우리가 그래도 중도 표심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국민의힘이 하나의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수렴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포용하고 가야 될지. 원래 건강한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은 다툴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 일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구받아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연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뭔가 상처받아 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을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점점 더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고 보수 정당으로 사는 길이고 다음 대선에서도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송 전 대변인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요.
계엄이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그런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바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의회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회 독재처럼 되는 상황을 막고 오히려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까지 한쪽에 쏠리는 상황을 막아달라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즉 그런 바람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라도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길을 가야죠. 근데 지금 설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각 방송사도 그렇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송 전 대변인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대통령을 끌어안고 포용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압도적인 분위기 아닌가. 지금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 MBN에서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여론조사들을 보수, 중도, 진보 각자의 이념 성향을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중도층에서의 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또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무당층이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또 탄핵 심판에 대한 바람직한 결론이 어떻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이 계엄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만 현재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문항에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장 입장이 일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론조사에서 응답함으로써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그분들도 매우 이성적인 선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꼭 공헌히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또 구속되셔갖고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란 국면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장관도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날 친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당화, 일극체제 이런 민주당에서는 다소 좀 금기시되는 말들까지 이제 써가면서 굉장히 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기적으로 지금 아니면은 숟가락 얹기가 힘들죠. 비명계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예. 파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때 가면 사실상 이미 경선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침 이제 설 연휴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향후 올해 정치 일정, 특히나 대통령의 파면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예. 된다면 대선은 언제 치러질지, 누구로 할지, 여기에 온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비명계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시기였다. 뭐 저 그런 점에서 비명계가 본인들의 입장을 내는 거는 예. 뭐 저 시기적으로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시기였다라고 봅니다. 예. 다만 내용적으로 이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울림이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표현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오히려 반감만 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요. 예. 예를 들어 지난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그런 분들에게 사과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면이 앞서도 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폭력 난동 사태를 거쳤습니다. 또 지난 연휴 기간 내내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층으로부터 맹공을 받았어요. 예. 뭐 가족, 친지, 과거 SNS까지 뒤져가면서 너 민주당과 한편이지 뭐 이러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뭐 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예.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극단적인 진영 논리 속에서 민주당 뒤통수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비명계의 이번 그 단결된 목소리, 커다란 민주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과연 민주당 지지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까? 그들의 지지율을 올리거나 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또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예. 수밖에 없지 어쨌든 대선의 시기를 놓고 보면 사실 적당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발언이 나온 시기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 전날 나왔단 말이에요.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얘기들 4가지 요구안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너무 좀 개파의 수장 정도로 보는 시각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본인도 탄핵이라는 시기를 거쳐서 대선을 치렀던 분이에요. 예. 물론 그 당시 탄핵의 국가적인 혼란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더라도 나라 전체를 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어떤 그 첨예한 진영 갈등,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공격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도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나 그리고 뭡니까? 김부겸 전 총리 역할 뭐 이런 것들은 뭐 대선에서 저는 뭐 당연히 역할이 부여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랑 뭔가 이렇게 서로 입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차원의 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뭐 그건 좀 낮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박창한 교수님이 이제 뭐 민주당의 대변인은 아니시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이제 옹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편하게 평론할 수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통합과 이렇게 포용을 얘기했다면 아니 왜 그걸 수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주장대로 뭐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그동안 당 뭐 리더십 관련돼서 내가 상처 줬던 분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포용하겠다. 이 말 왜 못합니까? 뭐 흥묘 백묘론 얘기도 하고 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이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시는 분이 왜 개파 색깔 없애고 내가 다 포용하겠다. 그거대로 하면서 뭐 서부지법 비판하건 뭐 국민의힘 뭐 헌재 재판관들 공격하는 거 비판하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포용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포용을 안 하고선 그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기본 시리즈
그거를 갖다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굉장히 노골적인 우클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저는 포용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뭐 대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지금 국가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즉 계파를 아우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일부로 계파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지난 총선에 있었던 공천 갈등 이 부분을 아우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지금 중도 확장성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좀 봅니다. 예, 예. 내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정책이나 민주당의 방향을 갖다가 큰 틀에서 잡는 게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계파 갈등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계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거기에 아니 몰두한다? 제쳐놓을 필요 없고 동시에 하면 되죠. 뭐 동시에 못 합니까? 포용 당내 여러 계파들 포용하면서 동시에 중도 확장하고 이게 동시에 못 합니까 이게?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건 나중에 하고 어느 걸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런 순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사태는 전무후무한 사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엄중하다. 그렇죠. 엄중하니까 이 이 엄중한 시기 속에서 시기에 대통령이 지금 뭐 수사도 거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까지 공격받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작년 있었던 그 공천 갈등 얘기하면서 뭐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과연 알겠습니다. 들어올까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게 앞서 이제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설 민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설 민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살려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엄한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싫다라고 하는 게 설민심에서 드러났으니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말고 재판 열심히 받는 게 당을 살리는 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일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런 문항이 아예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응답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건설적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또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PC주의, 선민의식, 잘난 척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쓴소리를 민주당 내에서 새겨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융단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도 봤지만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상 김경수 전 지사를 겨냥해서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도 갔다 오신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준혁 의원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다. 최민희 의원 민주당과 나라를 이렇게 이끌 거야 이것부터 얘기하고 정직하게 시작해라 이렇게 뭐 일가를 하기도 하고 네. 양문석 의원 편기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강득구 의원 민주당과 당대표에 칼 꽂는 말은 상대방에게 먹잇감을 주는 행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마 당의 미래를 염려하는 쓴소리는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을 극복할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 말고 과연 준비된 리더가 있다면 저는 뭐 당연히 민주당 당원들도 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만한 그거는 여당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 설 연휴의 공중파 여론조사들을 보면 다수의 후보들을 놓고 했을 때 압도적 지지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어요. 물론 그 압도적 지지가 50%를 못 넘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상황 속에서 왜 이거밖에 못 받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 탄핵 이후 그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가 41%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후보가 나온다면, 다수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로 나올 경우 그 정도 이상은 득표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압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여든 야든 있다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만큼 지금의 그 어떤 국민들의 안정의 요구는 굉장히 크다. 근데 그 고만고만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높은 지지율과 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혼란을 극복할 만한 인물은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로의 쏠림 현상이 참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판단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대표도 포함해서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이분들을 여당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뭐 홍준표, 한동훈 등등과 이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 말고는 민주당에 대안이 없는 것이 이제 박정환 교수님 말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봤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약간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기 대선 정치권에서 민당이 계속 조기 대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 당연히 헌재 보고 빨리 탄핵 인용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지금은 조기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대선 얘기 꺼내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이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우려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외부에서 민간 업체들이 조사하는 것을 공당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민주당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무슨 당내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고 또 현장조사 명목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을 방문해서 사실상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당시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사실 그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키가 안 크면은요. 그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걸 챙겨봐야 되는데 예. 줄자 탓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때 민주당의 태도였어요.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키를 안 재도요. 예. 학교에 가면 아이들끼리 서로 다 등을 대고 키를 재봅니다. 예.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때서 만약에 대선 주자들이 움직이면 또 너무 시기가 늦은 건 아닌가. 과거 이제 2017년 사례를 보면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중에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했던 이인재 전 경기지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지만 정작 경선에서는 3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서울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가장 먼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은 여론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 당시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일종의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 많은 분들이 또 현명하게
그 템포를 조절하실 거라고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혹시 이런 조기 대선 분위기가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 본인들께서 그렇게 계속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신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 결과, 그러니까 최종 선고 그리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는데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뭐 민주당 내부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정리되지 않겠느냐. 3월 중순에 그러니까 대통령 네, 선고가 나올 거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예. 3월 초중순 정도면은 나올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도 그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새로운 사건 배당을 갖다가 한 달 동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이제 3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3월 말경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1, 2주 상간에 두 개의 결정이 다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1심에서의 그런 중죄가 예. 원래 예상했던 대로 뭐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1심에서의 그런 그 중죄가 그대로 만약에 유죄가 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부분은 고심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공판 준비기를 시작으로 재판도 시작이 되는 그 무렵인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2월 말 3월 초 중순 그 무렵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등장을 하나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던데요. 2월 말 3월 초 얘기하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고 예. 현재까지는 어떤 확정된 일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계시는군요. 늘 그렇게 얘기해왔고 아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누구나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마음가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등판 이른바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호명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적어도 최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하방 경기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호명에 어떠한 소명이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 위헌 위법성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식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비상계엄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 국면에서 새로운 소명을 다시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호명과 소명에 대해서 본인이 사명감, 즉 사명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확인이 되면은 한 전 대표가 등판을 하지 않을까. 즉 호명, 소명, 사명 이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그렇게 3월 초 중순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려서 나오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제2의, 제3의 인물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분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주목받지 않겠어요? 일부 뭐 그 대선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또 파면이 결정되면 바로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그분들이 그 소위 기간이 짧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선까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될 텐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당내 경선이든 또는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볼 만한 예를 들어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이 10% 이상 되는 그런 그 지지율을 갖다가 나타낼 후보가 과연 있겠느냐. 근데 이 지점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해요. 민주당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할 후보군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주자가 움직이든 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른 후보 또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2심에서 안 좋게 나와도 그 지지층의 마음은 안 바뀐다 이런 쉽게 뜻이에요.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증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다른 그 대선 주자로 불리울 만한 분들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입증된 게 별로 없어요, 리더십. 그런 점이 지금 이재명 1극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